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최강욱 전 의원님과 함께하는 고수의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오늘 좀 스튜디오 배열을 좀 달리했습니다. 나란히 앉다 보니까 뭐 얼굴도 못 뵙고 네.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좀 모양을 바꿨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저기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이상민이가 나왔습니다. 네. 예, 이상민이가 나와서 한 말은 이 단전단수 지시 그 문건은 봤는데 내가 지시한 바가 없다. 그러나 1월 14일에 소방청장은 그런 협조 요청 전화를 이상민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증언을 했단 말이죠. 예, 국회 가서. 예. 근데 헌재 가서 이렇게 사실에 합치되지 않은 발언을 해도 불이익이 없습니까? 위증은 처벌받죠. 그 증인으로 선서하고 네. 하는 거라서 예. 그 국회에 나와가지고는 이상민이 선서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건 이제 처벌을 면하겠다는 얘기가 들어 있는 거고 네. 오늘은 선서 제가 하는 장면을 못 봐서 선서했겠죠. 거기 헌재에서 넣어서까지 선서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글쎄요. 예. 근데 지금 소방청장은 국회에서 선서를 하면서 예. 이상민한테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렇죠. 여기 헌재 나와가지고는 딴소리 하고 있어요. 자기는 뭐 지시한 바가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부는 했다는 것인지 이게 어쨌든 모르겠어요. 인생을 포기한 건지 어차피 중요인무 종사자로 세게 처벌받을 거니까 그렇죠. 어차피 위증 지금 하나 얻는 거는 뭐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중요 임무 종사자 보니까 5년 이상 무기까지 예. 그 저기 우두머리는 무기 또는 사형.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윤석열이나 김용현은 뭐 큰 걱정 없이 그냥 계속 구라를 쳐도 상관이 없을 텐데 그래도 김용현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상민은 굉장히 머리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나와서 증언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계엄 선포 당일에 저녁 8시 40분쯤 도착했다. 외교부 장관에게 대통령에게 만류를 해달라고 의사를 전달했다. 대통령이 계엄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말했다. 이거는 이제 윤석열하고 입을 맞춘 것 같아요. 네. 저기 뭐 경고성 계엄이다 이런 네. 발언에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한 말인 것 같고 국무위원들이 옆 대회의실에서 의견을 나눴다. 집무실에 들어가서 대통령에게 만류 의사를 전달했다. 윤석열의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보통 문서로 내려왔다. 계엄 전으로 지시사항 쪽지를 받은 바가 없다. 그냥 넘겨짚어 보니까 그쪽 보니까 그 단전단수라는 글자가 새겨진 종이가 있었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런 쪽지를 봤다고 하고 어떤 맥락에서 작성됐는지는 모른다. 자기가 그러니까 직접 전달받은 저 메모는 없다. 예, 그렇죠.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소방청 단전단수 적힌 그 쪽지를 봤다는 거죠. 대통령실에서 그 쪽지가 어떤 맥락에서 작성됐는지 모른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소방청장하고 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석권인가요? 소방청장한테 전화를 하긴 했다. 전화를 안 했다고 하면은 또 거짓말이. 통화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짓말 못하는 거지. 그 전화는 했는데 뭐 시위나 충돌이 없는지 알아보는 차원이었다. 뭐 단전단수 지시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행안부 장관에게는 소방 지휘할 권한이 없다.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권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부 조직도를 보시면 행정안전부 밑에 경찰청, 소방청 이렇게 그려져 있고 본인들이 경찰국을 만들 때 그거는 경찰법에 의하면 진짜로 지휘 지시 근거가 없거든요. 근데도 어거지로 아니 내가 경찰청의 저기 상부 행정부처인데 왜 못하냐 이렇게 하고 경찰국 만들었잖아요. 그 소방청은 못한다고 말을 바꾸네. 게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그 뉴스를 제가 기억합니다. 그 이태원 참사 났을 때 그해 8월 2022년 8월에 그 행안부 장관 아래에 경찰과 소방 그 청이 있는 걸로 이렇게 그 직제가 바뀌었는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죠. 자, 대통령 지시였다면은 뭉개다가 전화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상민 말이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최상목에게 쪽지 주는 거 못 보았다. 대통령이 그 계엄이 빨리 해제돼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계엄 해제 뒤에 내란 이야기가 황당하다고 말했다. 야, 이거 완전히 맞춤형으로 그냥 진술을 했네요. 김용현은 이상민한테 뭘 줬다 그랬잖아요. 글쎄 외교부 말이에요. 장관, 행안부 장관, 저 기재부 장관 다 줬다. 총리도 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맞춤형으로 하고 본인이 가장 이제
치명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단전단수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 부분은 통화 내역은 있지만 녹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발뺌하는. 근데 서방청장은 이미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글쎄요. 어쨌든 헌재 나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떠드는 인간들 특히 아니 윤석열이도 얘기하잖아요. 지가 지시 안 했는데 군인들이 알아서 끌어낸 거라고. 그 같은 수법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곽종근 특전사령관하고 707 특임단장이 아무런 지시도 없는데 지들이 그냥 국회 침탈해서 유리창 깨고 그랬다는 거군요. 아이고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증언. 누가 봐도 이 거짓말인 게 확실한 이런 증언에 대해서 헌재가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죠. 오히려 이제 내만 더 버는 거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아무 말 대잔치 혹은 개소리 대잔치는 법정을 통해서 어떤 진실을 밝혀내고 본인들의 억울함을 말씀해가지고 뭐 형량을 줄이거나 뭐 무죄를 만들고 아니면 뭐 파면을 면하고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본인들이 믿고 있는 그 한 줌 안 되는 극우 세력 파시스트들한테 계속 준동하라고 지금 어떤 뭐랄까 촉구하고 잘못된 정보지만 하여튼 이 정보를 먹고 계속 살아라 뭐 이렇게 던지는 의미밖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다 나온 얘기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게다가 또 자기에게 우호적으로 진술을 했던 검찰 나가서 했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했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그리고 또 한 명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증언을 했는데 그 이전에 김용현 변호인을 또 만났더군요. 김용현 변호인이 누구냐면 그 고영일 변호사라고 전광훈 교회 장로입니다. 그 교회 장로이고. 그 교회 장로시구나. 장로의 장로. 신자 정도가 아니라. 고영일.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 입 맞춘다고 도움이 될까? 아마 여인영이나 이진우나 뭐 그렇게 해서 도움을 주면은 나중에 윤석열이가 뭐 돌아오거나 혹은 뭐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자기들한테 좀 어느 정도 이익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건지. 여인영 이진우가 헌재에서 보인 태도가 좀 달랐잖아요. 곽종근하고. 그게 이제 그런 공범 변호인 접견의 영향 아닌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평상시에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고 잘 못 들어본 말인데 이 내란 사태 중에 자꾸 등장하는 말이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답변이 제한된다. 누가 제한을 시켜? 나 참.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군인들이 쓰는 그 이상한 제3자 주어의 문어체인데 그 답변이 제한됩니다. 그 말이 지금 계속 이준우나 여인영 입에서 남발된 이유가 그런 어떤 변호인 접견의 효과가 아닌가. 알겠습니다. 뭐 지금 이자들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무게를 두고 이렇게 따져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자, 어떻게 길이 더 연장될까요? 아니면 그냥 이번 주 안으로 끝날까요? 한 번 정도 더 하지 않을까 싶은데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증인 신문까지는 다 끝내고 13일 날 그리고 최종 의견 진술 기회 뭐 이런 거 한 번을 위해서 한 번 더 잡지 않을까 싶고. 최종 말하자면 결심 같은. 최후 진술 같은 거죠. 뭐 최후 변론 같은 거 뭐 그런 절차를 한번 잡지 않겠냐 정도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헌재는 지금까지 쭉 진행 과정을 보면은 3월 15일은 하여튼 절대 넘기지 않겠다. 그러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제 판단이 나오는 그날도 윤석열이 나올까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날 아니 마지막 날이 아니라 계속 나온다니까요. 구치소 있기 싫고 나와서 밥 먹고 싶고 구치소 있기가 싫어서. 그런데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는 날에 나와서 또 들어야죠. 지금까지 눈 깜빡이면서 고개 돌리면서 아무 말 대잔치 했던 거 종합 정리 한번 해야죠. 윤석열은 얘기를 많이 할수록 본인에게는 불리하고 우리가 볼 때는 흐뭇하고. 지난주에 말이죠. 자기는 인원이란 말을 쓰지 않았다. 그래 놓고는 1분 있다 또 인원이란 말을 갖다 쓰고. 그런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거짓말이 너무 일상화돼 버리면 지가 거짓말하고도 거짓말한 거를 모르잖아요. 그래야지 본인 마음이 좀이라도 편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석동현 변호사가 그랬죠. 뭐
지시대명사로 사용할 때와 그냥 사람이라고 할 때하고 다르다. 아유,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던데. 그딴 것들을 변호인으로 두고 아이고 네 수준이다 딱. 어? 예. 참 희한한 인원들이야 정말. 예, 야 희한한 인원들.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즐거움을 주는 인원들입니다. 예, 예. 그래요. 자 지금 이 윤석열이 그날까지 나온다면은 와 지금 저 화면에 황교안이죠. 예. 야 황교안까지 끌어다 쓰고 말이죠. 예. 다 인물들 저기 4명이나 차기환, 김계리, 황교안. 차기환은 너무 잘하시는 분이죠. 예, 맨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송 무슨 변호사죠. 그 네. 저기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한 거. 아 그 저 여성분이 김계리 예. 그 변호사인가요? 예, 예. 예. 아주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스타들 됐습니다, 저분들. 예. 아 확실히 우리야 비웃고 손가락질하지만은 예. 우파 쪽에서는 스타예요. 어마어마한 스타입니다. 지금 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할수록 더 거기서 쳐주는 것 같던데. 야, 난 세상에 그런 집단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좀 뭐 저도 인정도 받고 또 신뢰도 얻고 그래야 사실 뭐 이득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 저렇게 어그로를 끌어야 더 돈을 벌고 인기를 모은다는 것. 인생을 왜 살았나 요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우리가 이 급성장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차분차분 나가지 않고 그냥 휙 달려왔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병들어 있었구나 하는 걸 놓치고 있었고 과거에는 사실은 이런 행태가 그 사이비 종교 집단의 어떤 광기 그다음에 거기서 벌이고 있는 무슨 집단적인 이상 행동 뭐 그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개탄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게 아주 정치 세력화가 돼가지고 사실상 그 보이고 있는 논리나 행태를 보면은 과거의 그 사이비 종교 집단하고 똑같잖아요. 네. 요즘에 국민의힘도 그렇고 말이죠. 저기 그 광장에 있는 그분들 보면은 헌재 재판관을 비난하고 뭐 헌재를 뭐 폭동의 대상으로 삼을 것처럼 막 온라인에서 모의하고 말이죠. 그러게요. 오늘 지나고 나면 이제 자기들이 가장 믿고 있는 정영식 재판관도 중국 사람이라고 하겠던데. 뭡니까 저 검찰 수사 기록 증거로 왜 채택했느냐 왜 그걸 증거로 쓰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시비 붙으니까 정영식 재판관이 설명을 했더만요. 보니까 이거는 헌법재판의 특성상 또 헌법재판소법의 규정상 또 과거부터 쭉 이어져 왔던 관행상 뭐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걸 정영식 재판관이 나서서 정리를 하던데 내일부터 중국 사람 되겠어요. 정영식 재판관이 그런 말을 했습니까? 예. 야, 그러니까 지금 검찰 공소장 갖고 만약에 증거로 삼는다면은 일단 검찰 공소장이 사실에 근접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징계 절차란 말이에요. 탄핵 심판은. 그러니까 뭐 수사를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무원을 징계할 때 징계를 그냥 뭐 징계권자가 징계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근거를 가지고 하게 돼 있는데 시스템이 거기에다가 제시하는 근거가 다 공문서 같은 것들이죠. 그렇잖아요. 거기에 이 사람이 과거에 했던 일들을 조사한 사람의 공문서가 있을 거고 이 사람이 부실하게 한 일에 근거가 있다면 그 문서가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변에서 그 사람을 지켜본 사람들의 증언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그럼 이게 지금 그런 징계 과정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국가기관인 검찰, 경찰, 공수처가 작성한 공문서들을 놓고 헌법재판소가 그 내용들을 지금 하나씩 확인해가는 과정이 증인신문 과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증인신문을 할 때 재판관들이 말하는 거 잘 보시면 검찰에 가서 이렇게 진술했던데 이렇게 진술한 거 맞습니까? 그게 이게 그런 의미입니까? 이렇게 계속 확인을 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증거 자료로 채택한 공문서의 신빙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가는 과정이라서 그러면은 뭐 지금 이진우도 그렇고 여인영도 그렇고 대단히 불리한 증언을 많이 했잖아요. 저 검찰 가가지고 그게 또 공소장에 담겨 있고 그 공소장이 또 저 윤석열 공소장에도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질문을 했지만은 근데 헌재에 나와서 이진우 여인영은 뭐 답변이 제한됩니다. 뭐 이런 소리를 하질 않나. 뭐 일부분은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또 증언하고 있고요. 이상민은 아직 뭐 기소가 안 된 단계니까 뭐 오늘 멋대로 떠들었던데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받는 거 맞죠? 그럼요. 그러니까 공소장에 더 무게를 싣지 나와가지고 부인하거나 입 닫는 거 아니 나와서 공소장이 뭐 절대적인 진실을 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나와서 부인하고 공소장의 모순을 지적하는 얘기를 들어보고 네. 어느 쪽이 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는가를 지금 살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소장에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을 다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그렇지. 돼 있는데 예. 나와서 증언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적은 없고 네. 그냥 특전사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거구나 라고 예를 들어서 일단 생각이 들었다고 해보세요. 네. 다 그렇게 증언을 한다. 그러면 특전사 일단 군인들을 요원이라고 부르는가를 네. 확인해 봐야 될 거고 네. 그 요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하는 게 일반적인가 아니면은 퇴각하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가 네. 그냥 나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가 이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기 부하들을 상대로 끌어내라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상자가 군인들이 아니고 군인들이 다른 사람을 끌어내라라는 말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게 소위 말하는 논리칙, 상식, 경험칙 아닙니까? 네. 그런 거에 의해서 어느 말이 조금 더 사실관계에 맞는가라는 거를 판단하게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변론 과정이나 당사자가 재판관들이 귀담아 들을 만한, 네.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사실관계들을 지적하면서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소리를 그러니까 해야 검찰 되는데, 공소장을 뒤집을 만한 그 그런 증언이 결정적인 얘기를 합리적인 해야지. 상식적인 근거로서 예. 근데 윤석열 계속 얘기하는 게 뭐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 끌어내라는 짓이 하지 않았다. 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면 김용현 지시만 받아가지고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족보를 양보해서. 예. 그럼 김용현은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용현은 윤석열하고 이전에 다 논의하고 준비하고 지시를 받아서 했다라는 걸 다 얘기했는데 예. 그게 무슨 헌법재판관이 현혹되거나 내지는 현혹된 척 해가지고 네. 윤석열을 살려주는 네. 어떤 결정문을 쓸 수 있는 네. 그 사실관계가 너무 부실하고 미흡하단 말이에요. 네. 쓸 말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증거도 없고. 예. 그러니까 뭐 이미 나온 것만 보더라도 헌법재판관들도 정형식조차도 예. 아이고 인간들아, 인간들아 좀 뭐 그 뭘 사건을 일으키려면 쿠데타를 하려면은 좀 제대로 준비해서 해야지. 이게 뭐니? 지금 나와서 뭐 이렇게 변론 과정이 중계되는 걸 보면은 예. 나름 제일 세부적으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는 게 정형식 김영두예요. 참 놀랍습니다. 예, 조한창은 잘 안 보이고 예. 정형식 김영두가 자기들이 애초에 어떤 사람으로 지금 딱지가 붙어있는지를 아니까 제가 볼 때는 네. 윤석열이 자기 사람으로 여기고 있고 그렇죠. 반드시 기각이나 각하 쪽으로 예. 이렇게 표를 던질 사람이다라고 그렇죠. 믿어 의심치 않고 그 있어요. 윤석열뿐만 아니라 지금 예. 저 아스팔트에서 악 쓰고 있는 예. 저 성조기 네. 파시스트들도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어제 그 전광훈 방송 보니까 네. 그 이석연 변호사 MB 네, 때 그 네, 법제처장 지내신 분 보수 인사인데 네. 뭐 소시적에는 저 경실련 등에서 이제 시민운동 하셨지만은 나중에 뉴라이트가 되신 그 뉴라이트 돼서 이명박한테 붙어가지고 그렇죠. 네, 법제처장 근데 한 거죠. 그 양반도 8대 빵 예. 100%그 탄핵이다, 파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어제 막 그냥 전광훈 방송에서 전광훈이다 못해 그냥 그 똘마니 되는 사람들이 단체로 그냥 막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비난하더라고요. 중국 사람까지는 안 가고요.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MB가 사람을 잘못 봤다. 뭐 그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전에 이석연 그 전 법제처장이 모시고 있던 분이 그 헌재 안에서 왕따였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석연 변호사가 옛날에 헌재 근무한 거를 또 나름 아는구나. 예. 그래서 아니 이석연이 모시고 있던 분이 왕따 이건 말건 도대체 이번 판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 상식이 있으면 당연히 8대 빵이지. 다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번에 마은혁 재판관만 네. 들어오지 않으면 100%다. 네. 100%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야 정말 마흔 재판관 들어오지 않으면 100% 기각된다. 네. 아이 뭐 희망회로 열심히 돌리시는 건 좋은 일이죠. 0대8이라고. 예, 예. 근데 마은혁 재판관 들어갑니까? 아니면은 못 들어갑니까? 보시기에. 아니 이제 그거를 헌재가 아마 논의를 통해서 판단을 할 것 같은데 네. 마흔 재판관은 뭐 법적으로야 당연히 이제 들어가는 거고. 네. 근데 이제 들어가는 시기나 방법과 관련해서 네. 이 그 선고를 지연시키고 또 다른 이상한 짓을 할 우려가 있으니까 네. 그 대비를 헌재가 좀 확실하게 해놓고 예. 그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아마 그렇게 저기 봅니다. 그 전광훈 방송에 나왔던 그 사람들은 예. 마은혁이 들어가길 바랄 거예요. 속으로는 진짜
이 머리에 뇌가 달려 있으면 이게 어떻게 탄핵이 기각된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예. 좋은 핑계거리가 생기는 거죠. 아니 뭐 뇌가 정지되지 않았더라도 윤석열 말이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어떤 그 구조만 있으면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면 좋겠는데 윤석열 말을 아무리 살펴봐도 저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말을 한 게 없어요 지금. 그 심리 연구하시는 우리 김태영 소장님은 예. 어느 순간부터 이 천하의 윤석열이도 이거 안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일단 탄핵은 인용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지금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예, 예. 제가 봤을 때도 그러하고 그 징후로는 그 누구 쪽 그러니까 김용현 쪽 그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그 극우 시위대 앞에서 마이크 잡고 예, 예. 그 3명의 재판관을 비난하면서 예, 그때로부터 얘네들은 이미 요단강 건너갔다는 거를 짐작했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 3명 중에 김영두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요? 김영두도 비난을 했어요. 김영두도 김영두가 이제 배신했다고 예.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김영두 정영식 입장에서는 네. 그 사람들의 그런 인식을 알고 있으니까 자꾸 질문을 하고 뭔가 근거를 남기는 게 네. 봐라 지금 당신들도 이렇게 지금 빼도 박도 못하게 자꾸 거짓말하고 또 자기가 명백히 위헌적인 행위를 한 증거들이 다 있는데 네.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냐 네. 이런 어필을 저는 계속 하고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윤석열이가 저희 라이브 중에 이런 말이 나왔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내가 야당과 타협 거부했다고? 민주당은 내가 연설할 때 박수도 안 쳐준다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지금. 윤석열이요? 예. 아이고. 아니 근데 이 말을 전에도 한번 했었어요. 예. 내가 국회 나가봐야 뭐 환영도 안 해주는데 그 시정연설 네. 예산안 시정연설을 왜 안 나왔느냐 했을 때 내가 가봐야 뭐 그냥 그 앞에다 모욕 주고 말이야. 어? 얼마나 제멋대로고 쫄본지를 말해주는 사례죠. 정치를 하겠다고 들어온 마당에 그다음에 정치 지도자라고 구분되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 100%의 국민이 지지하는 사람이 인류 역사상 어디 있어요? 그런 없죠. 사람 일단 자기 와이프부터 자기를 지지하지 않을 텐데. 네. 근데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의 이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네. 보여주는 거죠. 그냥 예. 되는 대로 떠들고 그런 소리 그냥 다 맞다고 맞장구 쳐주는 사람들 사이에만 있다 보니까. 네. 그래요. 그 지금 그런 윤석열조차도 파면은 예상하고 있다. 제가 좀 농담 좀 섞어서 네. 지금 윤석열이가 뽕 맞은 거 아닐까. 굉장한 자신감이 좀 느껴지긴 해요. 헌재에서는 자신감이요, 예. 자기가 저 파면될 거라는 짐작은 하지만 뭐 51%가 넘었다 지지율이. 뭐 그부터 시작해서 뭐 지난 주말에는 동대구역에 예, 뭐 5만이 모였다고 예. 하고 서울 도심에 3만 모였다고. 그러니까 이러면 눈깔이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조기 대선이 있을 때 김건희 보고 나가라고 하면 어떨까? 물론 김건희가 결정할 사안이죠. 뭐 누구한테 지시할 윤석열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김건희한테는 하고도 남을 수준의 집단인 것 같긴 한데 네. 그 윤석열이가 체포돼서 잡혀가던 날 네. 그 국회의원들이 거기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잖아. 정권을 재창출을 해달라. 네. 그 지가 그때부터 이미 파면될 줄 알고 갔는데 뭐 지금 다시 되짚어 보는 게 네. 윤석열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계속 그런 거예요. 이제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걱정을 해야 되는 거는 그 현직 대통령이라는 자가 네. 이 대통령은 국론 통합의 상징이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앞장서서 이걸 분열시키고 내란을 저지르고 향후에 이제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한 내전까지 선동하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용서받을 수 없고 정말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들을 지금 다 하고 있다. 이거 하나 없어지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무나 많은 그 폐악질을 해가지고 예. 너무 많은 상처를 깊이 남겨놨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지만은 사람들의 의식을 병들게 하고 그다음에 국제 문제 완전 다 망가뜨려놨지. 그렇죠. 경제 작살났지. 아이고. 예. 이거 뭐 어디 한 군데 지금 도대체 의료 체계 다 무너뜨려 놔가지고 지금 제대로 치료도 못 받게 하고 그냥 그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분들 지금 막 많이 생기고 있지. 지금 이 내란 사태 때문에 의료 대란 문제가 지금 사라져서 그렇지. 네. 지금도 응급실
못 들어가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아예 그 주사 맞는 법을 배워가지고 병원 안 가고 본인이 약국에서 그냥 주사 스스로 맞는 분도 많이 계세요. 참, 그러니 이게. 아이고 정말 참 아니 그래놓고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사람들은 이 미친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이게 가능한 사고인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일괄적으로 미쳤다고 해버리기에는 그분들이 어쨌거나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갔을까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나치나 뭐 파시스트가 남의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우리 안에 분명히 있었고요. 근데 이것들이 준동하는 환경 이거를 지금 윤석열과 그 쫄개들이 그 수하들이 지금 만들어 놨다. 오늘 그 헌재에 경찰이 3,000명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3,000명. 와, 물론 차벽으로 다 둘렀을 것이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지금 헌재는 또 그 테러 위협에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이고요.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이 극우 시위대들의 준동이. 글쎄, 그 사람들은 일단 그 힘과 권위를 숭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단호하고 확실하게 처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계속 독버섯처럼 음지에서 저렇게 악을 써댈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그러면 그러니까 일망타진이 능사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동대구의 광장에 모여가지고 성조기 흔들면서 극우적인 언사를 남발하는 자들한테 환호하는 사람들을 그물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쭉 펼쳐서 그걸 가둬가지고 그 사람들을 드러내면 이게 해결되는 일이냐? 그런 건 아니죠.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병리적 현상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됐고 뭐를부터 손봐야 되냐라고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민주시민 교육을 그간에 해왔는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너무 압축선장을 추구하다 보니까 뭐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달려오다 보니까 우리 안에 큰 결함이 이제 드디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친일 청산을 못했다. 그래서 친일을 했던 세력이 여전히 떵떵거리고 살고 독립군의 후손들은 너무나 어렵게 산다. 이 정도 얘기만 했는데 그 친일을 노골적으로 하면서 호의호식했던 자들의 후손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살았던 그냥 하루하루 생존이 중요했던 사람들의 입장이 민주주의라는 어떤 체제나 그 교육 과정들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샤워를 통해서 한번 씻어내고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 말로만 자기가 민주주의 국가에 산다고 하지 사실 자기 마음속으로 원하는 거는 이제 왕정 국가를 원하고 있었던 거고. 맞아요. 아주 강력한 통치자에 의해서 그 아주 채권 권력을 통해서 지배받고 싶어하는 마음. 거기에 그냥 아부만 하면은 나의 어떤 그게 안전과 애초에 그 생명체로서 생물로서의 인간의 유전자가 새겨져 있는 본능이라는 거거든요. 본능이.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이 이제 문명화와 뭐 이성적인 노력, 교육 뭐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그간에 무슨 경쟁 교육 이런 거에만 치중을 했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또 민주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교양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학교 현장에서 이게 배관시됐단 말이에요. 뭔 개소리야? 왜 그런 거를 해? 시험에 나와?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학부모들이 이걸 막아버리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근본부터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미 드러나 있는 이 암덩어리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광범위하게 도려내야 된다.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 오세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못 믿겠다는 청년이 들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한다. 조혜진 의원도 헌법재판관들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들은 왜 이 극우들하고 장단을 맞출까요? 아니 거기에 조직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결국 이제 대선을 내다보고 지금. 그러니까 조혜진도 지난번에 어디 김해로 끈떨어진 공천 돼가지고 가서 떨어져서 지금 백수 생활하지 않습니까? 조혜진도 명색이 서울법대 내란과 출신이에요. 그래요? 상목, 나경원, 원희룡이하고 다 동기예요. 법대. 그러니까 거기 또 지 동기들 발맞춰서 무슨 저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오세훈도 명색이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기서 저따위 소리를 하고 있으니 오세훈은 어제도 가짜뉴스 얘기해가지고 한번 호되게 혼나던데 여전히 헛소리를 계속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지금
오세훈 머릿속에는 무조건 남아있는 생각이 다음 대선에 자기가 가서 돼야 된다라는 그렇죠. 생각인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럴 때 지금 국힘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는 집단이 극우 세력이니까 그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해야지 자기가 이 표를 말하자면 더 얻을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나경원이 워낙 오버해서 나가니까. 네. 그다음에 뭐 김문수는 이미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그 오늘 중앙일보에 실린 동아시아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니까 예. 그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을 상대로 한 조사였어요. 거기서 이제 아주 강경 우파 쪽은 거의 80%가 나 윤석열 지지한다. 지금도. 예. 그런데 그 중도 그 가운데 이제 온건 보수가 또 있긴 한데 그렇죠. 중도 보수는 34%만 윤석열 지지한다.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지난 선거 때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야, 이거 보면은 지금 완전 강경 보수한테 국민의힘이 삼켜졌다. 그렇죠. 먹혔다. 뭐 김문수가 대선 후보 되겠네요. 아니 본인들은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던데. 아니 그래서 과연 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우습게 여겼는데. 후보 돼야죠, 꼭. 2021년에 그 김종인 씨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 전년도에 들어갔나? 하여튼 뭐 총선에서 참패한 다음 그 황교안이 아웃되고 김종인 씨가 들어왔는데 국힘 대표로 갈 때 그 양반이 바로 이 극우하고 단절을 했습니다. 그때 그러고 다녔죠. 본인이 직접 울먹이는 소리로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사과했고, 광주 가서 무릎도 꿇고, 그래서 중도의 마음을 얻어온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제 극우하고만 가겠다 이러고 있는데, 야, 이거 그래도 나름대로 그쪽에 정치 전문가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 안 될 텐데 그런 생각이 안 들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금 환경 자체가 안 되고 그 얘기하는 순간 빨갱이 뭐 중국 사람 뭐 이런 소리 지금 듣는 분위기로 국힘이 완전히 분위기 쇄신을 했잖아요. 우리는 극우 정당이다.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도 국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내란 정당 이게 40%가 넘던데. 41%. 그러면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는 정당에서 취할 방향은 그냥 극우적인 모습일 뿐이고 거기에서 일정 정도의 자기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예를 들면 정치적인 어떤 명확한 식견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봤자 저기는 이익 집단인데 자기한테 돌아올 이익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있는 거지. 그러다가 또 적절한 시기에 편승하거나 또 저희가 무너지면은 나를 또 찾아오겠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겠죠. 아휴, 지금 김종인 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도 오늘 걱정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 극우 따라가면 안 된다. 김종인 씨가 얘기한 게 있어요? 어디에? 오늘 어디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CBS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CBS에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나가잖아요. 거기. 그 권영세나 권성동 너무 눈앞에 보이는 지지자만 보고 쉽게 간다. 국민의힘이 획기적인 변화를 하지 않는 이상 재집권하기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한다. 대선이 조기에 열린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어느 후보보다도 그 한동훈이가 제일 확장성이 있다고 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이미 그 한동훈 지지자들이 플래카드를 내가 걸었더만요. 그래요? 계엄 반대한 사람은 한동훈. 계엄 반대를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은 한동훈이다. 근데 한동훈이 설 자리는 없죠. 이건 다른 후보들은 다 그래도 뭐 한 1대1 대결에서 40% 근접까지 가는데 한동훈만 20%대예요. 한동훈이가 국힘의 후보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국힘 사람들도 처음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부정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당을 새로 만들어야 될 텐데 그렇죠. 그게 좋을 거예요. 새로 만들기를 참 응원해야 되겠네요. 차후에라도 한동훈이 정치를 더 하고 싶다 하면은 지금 뭐 10명을 데리고서라도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지 않고 그 안에서 있으면은 걔네들이 눈에 보이는 권력 따라 빨려 들어가지. 이 한동훈이가 좀 결정적인 뭔가 시원한 결단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 진영의 전략가들 중에 그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해가지고
10명만 나와도 교섭단체가 될 수 있게 바꿔주면 지금 이 국면에서 그게 확실한 그 유인책과 거름이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종혁신당하고 한동훈이가 합당할 리는 없을 테고. 그러니까요. 그래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지금 상황을 이제 종합해 봤을 때 SBS 라디오 나왔다고요. 김종인 선생님. SBS. 그 김태현 씨 방송 나왔겠네요. 김태현 씨는 저기 한동훈 친구인데 엄청 자랑하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참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나 모르겠어요. 아니 살상의 대상이 된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가 여권 2인자가 아니라 그거 참 이게 어떻게 하여튼 대한민국이 굉장히 다이나믹한 나라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저 집단이 아무리 그 독재 유전자, 파시스트 유전자를 소지한 집단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지 똘마니로서 그래도 10년 이상 견마지로를 다했던 거를 체포해서 사살을 아니 보니까 백령도에다 싣고 가려고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14명을 그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포함해서 눈을 가리고 그게 이제 조끼도 입혔을 거 아니에요? 배를 태웠으니까. 그리고 그 폭발을 시키려고 했던 건지. 저희 끔찍하기 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살다 윤석열이 때문에 한동훈이하고 저하고 같은 위치에 있을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요. 참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아니 윤석열과 한동훈은 말씀하신 대로 한 배를 탔던 사람인데 또 극한의 원수가 됐는데 결국 그거는 김건희 때문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김건희가 왜 이렇게 한동훈을 싫어할까요? 아니 본인들 입장에서는 예전부터 우리가 키운 똘만이고 우리 집 마름이나 집사 정도 수준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대권뽕을 맞아가지고 자꾸 오버를 하니까 그 얼마나 꼴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김건희의 구상은 원래 윤석열 다음은 한동훈이 아니라 자기인데 그거를 자꾸 고개를 쳐드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그렇게 여쭤본 거예요. 2025년 통일 대통령 뭐 점괘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럴 것 같으면 그래 지금 이 위기가 기회다 해서 나올 가능성 있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소설을 써봅니다.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른 걸 보면은 그러니까 계엄을 하겠다라는 거는 국가 기능의 정상적인 어떤 작동을 마비시키고 군을 통해 가지고 독재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독재를 하고 나서 자발적으로 계엄을 해제한 사람은 없어요. 없죠. 해제하는 경우는 유일하게 지가 계속 종신 대통령으로 가는 길을 탄탄히 다져놨을 때. 그때 해제하거든요. 박정희도 그랬고 전두환이도 그랬고 다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오래 살지는 못할 텐데 그 죽고 나면 그 다음을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그렇게 따져 보면은 김건희를 다음 저 대통령으로 생각하고서 둘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게 결코 이게 헛된 망상에 의한 추측이 아니에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3월 8일이 무슨 기일이라고 합니다. 대운이 있다고 그러는데 대운은 꼭 뭐 좋은 운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쪽박 차는 것도 대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김건희 머릿속에는 계엄은 그렇게 시작이 됐지만은 뭐 당장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가고 여건이 또 달라지면은 다시 나에게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렇죠. 그 윤석열이 파면되고 자기가 대선 나와서 당선되면은 결과적으로 계엄 성공 아닙니까? 계엄 시킨 사람도 내가 봤을 땐 김건희 같고요. 아니 뭐 그런 구상들을 좀 구체화하시면 좋겠네요. 그 인재들이 많으니까 김문수, 김건희, 한동훈 다 대선 주자로 나와서 국민들 앞에 경쟁하고 경쟁을 하겠습니까? 다 못 나오게 그냥 아작을 내고 그냥.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윤석열이가 체포되면 그러면 급격하게 이 힘을 숭상하는 보수 세력이 그때는 그 윤석열이 아웃된 그 질서에 적응할 것이다라고 예측하셨는데 저는 김건희가 체포되지 않으면은 그건 불가능하다. 이미 김건희가 윤석열 머리 위에 권력이었는데 김건희는 가만히 놔두고 윤석열만 집어넣는다? 그 종본만 집어넣은 거예요. 걱정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명태균도 있고. 명태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기 뭡니까? 저 주가 조작 사건도 있고. 명태균 관련해서 지금 또 보도 나온 게 하나 있는데 그 비상계엄 전에
김건희에게 예. 녹음 파일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렸다. 명태균이. 명태균이. 예. 뭐 하기 전에요? 계엄 전에. 계엄 전에. 아니 갇혀 있었는데 뭘? 그러니까 뭐 측근을 통해서든지. 그게 황금폰 얘기하고 결국 연결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 파일 있다 제출하겠다. 그렇죠. 얘기한 거. 예. 예. 근데 그거를 그 내용이 뭐가 담겨 있는지를 예. 아마 이렇게 내용이 뭔지를 전달했다. 네, 요게 예. 이제 누구하고 인터뷰를 했냐면 조성식 기자가 그 남상권 변호사라고 예. 명태균 법률 대리인. 예, 변호인. 예.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서 개헌 빨리 선포해 이러지 않았을까? 남상권 변호사가 왜 그 12월 2일 날 예. 그 폰 제출하겠다. 예. 뭐 저기 민주당에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소리 했잖아요. 그보다 좀 앞서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비슷한 시기. 그 예. 전까지 명태균 측에서 계속 발신했던 신호가 네. 나를 빨리 구출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네가 경을 칠 것이다. 내 휴대전화 아직 다 살아 있다. 네.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네. 명태균과 명태균의 변호인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당신들 지금 검찰 저기 뭐 지금 창원에 정유미가 검사장이고 하면 네 똘만인데 빨리 나를 저기를 해야지. 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감당할 수 있어? 이거 다 있는데. 그렇죠. 그거 사인을 보냈겠죠 분명히. 네. 통해서. 예.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은 결국 계엄의 도화선은 예. 명태균의 황금폰 아니었겠는가. 예, 날짜상으로 보면 점점 이게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명태균 폰에 담겨 있는 내용. 근데 그 정도 그들의 그 뻥과 모렴치라면 그냥 뭉개고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명태균 폰은 너무나 어려운 게 다 녹음으로 지금 목소리가 나와 버리니까. 그렇지. 그게 이제 윤석열, 김건희의 육성이 실시간으로 계속 나오게 되면 이자들이 네. 그것까지 윤석열이 지금 저기서 무슨 뭐 체포에 채자도 말 안 했다 무슨 개소리 하고 있는 이유가 네. 자기 목소리가 녹취된 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는 건데. 네, 비어폰으로 했을 테고. 예. 근데 뭐 특전 사령관이 마이크를 켜놓는 바람에 지금 그때 저 중계 방송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중계 방송.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가 결정적인 증거라고 누구나 생각하듯이 윤석열 입장에서 그 명태균과의 통화가 다 녹음된 게 제출돼 버리면 정말로 자기가 어려워진다라는 생각은 그 정도 머리는 있겠죠. 그 네. 지가 검사질하면서 늘 했던 게 그런 건데. 네. 자 그래요. 하여튼 이런 명태균의 증언까지 나왔다면은 이제 대략 왜 계엄이 발동됐는지의 그 그림들이 하나하나 다 그려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헌재가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되고 이제 탄핵 파면의 국면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은 3월 15일 이전에 반드시 난다고 하셨으니 못해도 4월 말 5월 초에는 이렇게 대선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렇죠. 예.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의원님께서. 어렵다기보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다.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그걸 고쳐서 말씀드리냐면 예. 객관적인 상황은 네. 어렵지 않는 게 맞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 꼬라지를 봤는데 진짜 이 꼬라지를 보고 예. 탄핵되고 내란죄로 구속되고 있는 또 그런 어떤 수괴를 배출한 정당이 네. 대선을 하겠다고 하면 예. 사실은 낙승을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은 극우는 어쨌거나 자금과 조직을 가지고 지금 계속 결집하면서 지들 나름대로는 이게 생존 전략이나 생존 방식이 생겼다라고 판단하고 막 달리는 것 같아요. 근데 늘 가치 동맹인 우리 민주진보 진영은 네. 조금의 차이를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늘 있어왔기 때문에 네네. 그런 데서 오는 일종의 분열의 가능성 이거를 저들이 염두에 두고 네. 계속 그 시도를 하고 획책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그거 저들이 가장 원하는 게 분열이고 그간의 민주진보 진영이 망할 때마다 질 때마다 결국 원인은 다 분열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제 문재인 대통령 그 한겨레와의 인터뷰 나온 거를 가지고도 설왕설래가 많지 않습니까? 네. 뭐 그거에 대해서 도저히 그런 내용도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저쪽에서 볼 때는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저들이 저렇게 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 단단히 먹고 대선을 위해서 가장 확실한 필승 전략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혼자서 전체 유권자의 51% 득표를 장담할 수 있으면 뭐
낙승의 걱정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이대로 쭉 시간만 가면 되는데 그리고 대선이 빨라질수록 좋고.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지금 규명의 그 자신감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그게 될 때까지 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참 어려운 싸움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난 2017년 대선 기억하면은 유승민이가 따로 나왔고 그 새누리당에서 그렇죠. 그리고 뭐 그 당시에는 사실 범민주 나왔었고. 계열이었어요. 그때는 범민주 계열의 안철수도 따로 나와주고 그래서 또 심상정은 그렇다 치고 사파전이 됐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싸움이었는데 또 다시 1대1로 대결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것만은 분명합니다. 1대1 구도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파시스트들이 지금 한 20%가 지금 있는 거고 거기에 또 솔깃해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한 10% 정도가.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저런 어떤 분열의 후과로 투표를 안 하는 분들이 많아져 버린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하고 최근에 이래저래 좀 대화할 기회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저 의원님이? 예. 그 이재명 대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싶어 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게 다 중요한 게 내가 대통령 되겠다라는 거에 지금 방점이 있기보다 이 나라를 하여튼 빨리 구출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민주진보 세력이 집권할 수 있는 확실한 인물과 전략과 그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지금 대선을 치러보고 대선 과정에서 아슬아슬하게 져서 역사에 큰 상처를 남긴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이재명 후보 두 분이 다 공통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다 얘기하고 있는 화합과 포용의 메시지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 그 경험 속에서 나온 얘기고 이재명 대표가 제일 어이없어하고 답답해하는 얘기는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페이스북에다가 그 여러 가지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들판, 백화제방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다가 댓글 다신 분들만 봐도 그러니까 대표는 당 대표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더 진하게 더 강렬하게 앞장서서 싸워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지금 답답하고 황당하다는 거예요. 본인의 뜻이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좀 그 대선을 향한 우리 지도자들의 마음이나 어떤 생각이나 전략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좀 같이 고민하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하나만 좀 더 여쭙고 싶은 게 그 아무래도 그때 일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분이니까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어제 한겨레 인터뷰를 보니까 조국 전 민정수석은 서울중앙지검장을 이제 선정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을 강력하게 천거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후보가 됐을 때도 그 편에 서줬다라는 투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정확하게 뭐가 그러니까 그것만 딱 잘라내가지고 자 이제 윤석열 임명의 책임은 조국에게 있었다. 족바들 응답하라. 조국은 각성하라. 뭐 이런 이런 분탕질하는 사람들도 생겼더라고요. 조국 전 수석 같은 경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 책에서 본인은 이제 반대 입장을 냈다. 우리 최강욱 의원님도 그러셨지만은 그게 좀 얘기가 다른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거를 앞뒤 맥락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이 됐을 때 그거를 반대한 민주시민 있었나요? 없었고 되게 다 반색하고 환호하지 않았나요? 조국 전 장관도 그때 자기는 그 중앙지검장까지는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저도 그때 중앙지검장 임명하는 거 저기 발표하는 거 보면서 아 정말 잘된 일이라고 저 문자도 보내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저기 조국 수석한테 그리고 윤석열한테 보낸 게 아니고 윤석열한테 그 전에 그 뭡니까 우리 후배들이랑 그 법조에 있는 후배들이랑 그러니까 대통령 선출되기 전에 선거운 대선 진행 과정에서 나는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는 거를 시민들한테 확실하게 인사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 상징적인 장면들로 내가 내 나름의 뇌피셜로 생각하는 거는
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이 되고 예. MBC 사장이 최승호가 되고 대법원장이 김선수가 되고 그러면은 정말로 이제 달라진 세상이구나라는 걸로 시민들이 실감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시는 내용 어저께 잘 보시면 그 찬성 의견이 있고 반대 의견이 있었다. 그런데 그 반대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올린 보고서나 이런 거에 담겨 있는 의견이고 검찰총장일 때, 검찰총장 후보였을 때, 뽑을 때, 그때 그거 외에도 그 보고서를 보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도 윤석열을 겪어본 사람들이 윤석열과 또 같이 근무해본 사람들이 저건 진짜 아니다. 성격이 너무 이상하다. 뭐 제어가 안 된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양론이 있는 상황에서 찬성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던 건 맞는 거죠. 그때 국민들의 여론도 윤석열을 굉장한 무슨 영웅 취급해주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그 과정에서 그 중간에 한 얘기가 뭐냐면 조국 수석과 같이 대학을 다니고 서로 잘 아는 사이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최종 후보 2명에도 들어 있었는데 조국이 인터뷰를 해본 결과 검찰개혁에 반대를 하니 이 검찰개혁에 찬성하는 유일한 후보가 윤석열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다. 그러면은 근데 이제 조국 전 장관도 그 당연히 윤석열의 그 말에 무게감을 둘 수 없기 때문에 그 검찰총장감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고를 올린 거 아닌가요?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조국 전 장관도 인터뷰를 하는데 셋은 검찰개혁에 저는 검사로서 찬성할 수 없습니다. 뭐 공수처라든지 뭐 검경 수사권 분리라든지 그 얘기를 다 한 거고. 그 뭐 노골적으로 저는 죽어도 못합니다 이렇게는 말 안 했겠죠. 지 욕심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제 조직을 없애고 갈라내자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고 윤석열이는 아예 마음을 먹고 적극적으로 속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가장 했던 얘기가 그거였다니까요. 제 검사로서의 정체성이 국정농단 사건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저쪽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그쪽하고 무슨 이상한 짓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이거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마무리하게 해달라. 그리고 양승태 사법농단 문제도 심각하니 이것까지 끝낼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이미 내가 이쪽에 와가지고 뭐 빨갱이 뭐 이런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지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지는 이거 열심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지 사명은 그쪽에 있다고 생각하고 제도적으로 검찰 개혁을 이뤄내고 또 공수처를 지금 나와 있는 안보다 지는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도적 완성하는 거는 법무부를 통해서 하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 그 말을 윤석열이가 하는데 제도적 완성,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아니 조국 장관이건 뭐 누가 장관이 되건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인사권자의 입장에서 그 국민의 열망이나 이런 것들이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에 있었던 게 사실인데 그러면 적폐청산 담당으로 윤석열이가 자임을 하고 있고 그게 지 검사로서의 아이덴티티고 도저히 배신할 수 없는 지 어떤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저 뒷방에 가서 짜져 있어.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판단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때 일과 관련해서는 한번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좀 소상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때가 너무 궁금해서 어떤 맥락이 있었는지 또 그 구체적인 디테일한 어떤 팩트가 있었는지 설명드리고 디테일을 말씀드렸다고 생각하는데도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그거를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따내가지고 왜곡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 분들이 사례로 드는 게 그거잖아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한다. 그거를 윤석열이한테 힘을 실어주고 추미애 장관을 버린 표현이다.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도 물어뜯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 차례 저도 그렇습니다. 설명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그런 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산삼 수백인데 자,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시기 바랍니다. 전설의 고려 산삼의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 산삼 추출액 순 100%. 이름도 산삼 순백입니다. 산삼의 본향 지리산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을 맞으며 7년을 기다렸습니다. 인삼을 산에 옮겨 심은 묘종삼이 아닌 직접 씨를 뿌린 시종 산양 산삼을 사용했습니다.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 함량을 자랑하는 산삼 순백 한 박스에는 7년근 산양 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있습니다. 꾸준한 품질 관리는 물론이고 컴파운드 K 강화로 흡수율도 높였습니다. 온라인 구매 후기 14,000건과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자랑하는 가성비, 가심비 최고의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2월에는 순백 1+1과 어린이 성장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산삼 젤리를 선물로 드립니다. 수출품으로 인기가 많은데 이번에 특별히 소량을 준비했습니다. 2월에도 온 가족 겨울 건강관리 산삼순백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산삼순백으로 검색하시거나 전화문의 1666-1080 1666-1080입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 최강욱 전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